완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nna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선거권의 현장 정치 6월 9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했죠. 초반에 저희들이 그동안 우려했던, 저도 현장 정치에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부분을 계속 우려를 하고 그것을 좀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는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대혼란, 재판이 계속되느냐 중단되느냐,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내란 종식을 프레임으로 하는 일종의 정치 보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거부권 행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국가 정체성을 흔들거나 아니면은 재정에, 정부 재정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거부권 없이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다. 자, 그 내용들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6일째인데 벌써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처리한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민주당이 제일 첫 번째 처리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바로 대법관 30명 정원법이죠.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딱 법사위에 올려놓고 이제 본회의로 넘길태세죠.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위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대법원을 거의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 조치를 첫날 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 취한 것이 3개의 특검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죠. 이것은 뭐냐? 바로 내란 종식을 프레임으로 하는 일종의 정치 보복을 예고한다. 그것이 이틀 만에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인가? 첫 번째 첫날 그 법안,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과제 2호가 일종의 정치 보복인가?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려했던 일이 조금 전에 실제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안 열기로 서울고등법원이 알아서 들어누웠습니다. 오늘 또 순서는 1부에서는 그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2부에서는 이슈 집중 해부를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이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 심층 분석입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이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이라고 연기를 했다. 자, 법원이 연기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중단입니다. 사실상 중단입니다. 가장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조금 전에 됐습니다. 일단 속보 기사입니다. 속보 기사라서 짧은데 속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연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 부장판사 이재건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죠.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이것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을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헌법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자,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한자 사전을 옥편을 찾아보고 한글을 찾아봐도 소추는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소를 새로 제기하는 겁니다. 기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기소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이어왔던 재판은 그대로 새로 기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소가 돼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재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일반 국민이 법과 상관없는 죄를 비롯해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도 이것은 맞습니다. 재판이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법원에서 스스로 중단된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일단 이게 이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 이재건 부장판사 이름을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이재건 부장판사가 이것에 대해서 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을 했는데 추후 지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그 정부가 5년 임기를 다 마친다면은 5년 후가 됩니다. 5년 후로 미루겠다 재판을. 자, 그런데 5년 후가 되면은 과연 이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자, 5년 후에 재판부가 일단 다 바뀝니다. 다 바뀌죠. 한 2년 정도, 뭐, 길어야 3년 있으니까는 재판부 다 바뀌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재판을 했던 기록들, 가령 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죠. 이 재판 기록들, 그리고, 각 재판, 5개의 재판인데 다 단계가 다릅니다. 위정교사는 지금 2심을 하려다가 말았고, 그 다음에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것들은 지금 대장동은 1심 재판이 지금 한 30개월 동안 막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대북송금, 이거는 아직 공판 준비 기일을 중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 단계도 다 다른데 이걸 그냥 뭉따 묶어서 5년 후에 하겠다. 이게 지금 사법체계 후진국도 아니고 이게 나올 법한 말입니까? 거기다가 그럼 공범들은 어떻게 하죠? 공범들도 재판 못 쳐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 대통령의 이 대북송금 재판 지금 1심이 준비를 진행 중인데 이 1심의 공범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화영과 김성태가 있죠. 이화영은 그 전에 자기 재판에서 이 대북송금 재판과 별개로 자기 뇌물 받고 한 그 재판에서 그 징역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죠. 그것과 별개로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과 같이 이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 공범으로서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재명 피고인은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안 받는다. 그러면 공범 셋 중에서 한 명은 빼고 2명만 재판 받습니까? 유정교사도 마찬가지죠. 유정교사도 공범에 김진성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심인데 그러면은 2심에서 대통령이 된 피고인은 빠지고 대통령이 못된 피고인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법원이 스스로 이 사법 정의를 지키는데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미뤘기 때문에 5년 후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나머지 재판부도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희대 대법관이 이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5개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 이거를 재판을 계속할지 멈출지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판부 5개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재판 날짜가 바로 코앞에 닥친 게 파기환송심이죠.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냥 폭탄을 안아버린 겁니다. 멈춰버린 겁니다. 재판 멈춘다. 언제까지? 추후 지정? 무슨 추후 지정입니까? 5년 후 멈춘다. 이렇게 폭탄을 안았으니까 다른 재판부도 안 그래도 눈치를 보고 있던 차에 전부 다 중단하겠죠. 중단시키겠죠. 그런데 이 서울고법 이재건 재판부는 그 전에 한 번 이미 덜어 누웠습니다. 그때 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죠. 그때 빨리빨리 재판을 해서 이 파기환송심을 해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니까는 무조건 유죄입니다. 유죄 이제 형량만 정하면 되는 거였죠. 그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만 빨리 재판에서 정해서 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에 못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혼란도 막을 수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국민 49%, 49.2%의 선택을 받기는 했지만 대선에 못 나올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법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그런데 이 이재건 재판부가 그때 이 원래 재판 날짜를 대선 운동 기간 중에 정했다가 하도 급박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 미룬 게 바로 18일 날 하겠다. 6월 18일. 곧다고는 6월 18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취소하고 추후 다음 재판은 추후 지정하겠다. 추후 지정은 무슨 5년 후죠. 5년 후. 5년 후에 지정하겠다. 그럼 그때 조희대 대법원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지금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이 대법원을 우군화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대통령 편으로 다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전부 다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니까는 추가로 되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에 대해서 형량을 정한다. 형량을 정하면은 이게 이제 재상고를 하겠죠. 재상고를 하면은 대법원에서 그것을 또 무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년 후에 이거 재판은 하나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은 고법 관계자가 이 18일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변경해서 이 뒤로 미룬다. 5년 후로 미루는 결정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법 84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소추 특권이죠. 국어사전으로 봐도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소추라는 것은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소추를 한 재판도 포함된다는 이 억지 논리가 좌파 성향의 일부 헌법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많은 헌법학자들은 아니다.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민주당 쪽 사람들도 그때 이 헌법 84조 해석을 하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지금 국민의힘의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번 2017년 대선에 나왔을 때 그때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이 헌법 84조를 놓고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돼도 피고인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이 진행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은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서울고법에서 그대로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여기서 서울고법에서 일개 부장판사가 이 재판 중단을 혼자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대법원이든가 아니면은 이 다른 교감이 있었고 또 서로 어떤 무언의 다른 그 압박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국민이 납득할 수, 얼마 전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도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여론조사에서 제 기억이 62%인 거예요. 64%가 국민들이 재판 진행돼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60% 이상의 국민이 재판 진행돼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추라는 의미를, 아니 그게 어떻게 기소를 하는 거지 기소가 된 상황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60% 이상이 재판이 진행된다고 응답을 했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만 딱 뽑아놓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만 딱 뽑아놓고 조사를 해도 거의 40몇 대 40몇으로 비슷비슷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법원이 뭘 먼저 알아서 그냥 엎드려 버렸습니다. 헌법 84조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되는지 놓고 지금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고, 진행돼야 된다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이재명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물론 5개 재판 중에서 지금 대법원은 실제 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 중에서 서울고법 이재건 형사 7부 이재건 부장판사가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재판을 중단시켜 버렸지만은 나머지 4개의 재판이 있죠. 4개의 재판은 또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고법에서 했으니까는 우리도 그냥 일체 하지 말자 이렇게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는 정말 사법 정의를 지키려는 재판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4개의 재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위정교사 2심 재판, 그리고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대북송금 1심 재판, 재판 준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재판. 자, 이 재판부 중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을 하는 그런 재판부가 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도 또 연결되어 있죠. 자, 이 이재명 정권은 지금 들어서자마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날에 대법원 30명 정원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를 했고, 취임 둘째 날에 세계 특검법을 야권에서 정치보복용이라고 판단하는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죠.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을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도 이번 수요일쯤에 또 처리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선거법 개정안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서 행위 부분은 아예 선거법에서 제외한다. 그럼 이제 면소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는, 자, 그것들을 그 법안들도 지금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것도 지금 이 법원 한쪽 법원이 일단 재판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걸 또 통과시킬지 아마 통과시킬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4개의 재판부 중에서 한쪽에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재판을 그 법안도 아마 통과를 시킬 겁니다. 자,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정교사 사건은 지난달에 이미 추후 지정으로 재판이 이미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장동은 5월 달에 재판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이것도 6월 24일 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6월 24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지금 준비기일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또 멈춰 세울지 봐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멈춰 세우면은 정말 사법 정의는 죽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재판을 진행을 해서 뭐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조작됐다. 그러니까 야당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일 때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의해서 사건들이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조작됐으면은 그 조작된 걸 밝혀야 됩니다.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설마 정권 가지고 있는데 이 판사가 조작된 사건을 유죄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사건이 조작됐다고 하면은 아예 오히려 재판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야당일 때 이재명 정부가 야당일 때 사건을 다 조작해서 이렇게 나를 사법적으로 못 살게 굴고 5개나 재판을 받게 만들었으므로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자 그러면은 검찰에서 이미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해달라. 이거 사건 조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재판을
멈춰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이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고 치죠. 자, 재판이 진행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 그럼 전직 대통령이 다시 재판 5개 차례대로 다 받을 겁니까? 그때 가서 차례대로 다 받고 가령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이 특가법상 뇌물죄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서 뭐 정력 살 겁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5개 재판을 임기 중에 다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은 연기를 했지만은 추후 지정을 한다고 했지만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뭐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이것을 아예 이 검찰이 불법 기소했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또 다수당이니까 여전히 다수당이고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거부권을 행사 안 하니까는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도 지금 분명합니다. 지금 이 사법부 무력화와 맞물려 있죠. 심지어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심을 선고를 했다고 뭐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지금 뭐 국정조사 뭐 탄핵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 이 마당에 재판을 멈춰 세웠기 때문에 법원 안에서 일단 어떤 외부의 작용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은 법원 안에서 재판을 멈춰 일단 가장 중요한 재판, 가장 눈앞에 닥친 재판을 멈춰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 84조와 관련한 대혼란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벌써 이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기환송심.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인정을 하고 형량만 정하라고 돌려보냈는데 그것을 형량은 정하기는커녕 아예 재판을 서울고법 이재건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뭐 이런 것들을 84조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그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84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도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장치를 하나 설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이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일단 장동혁 이 집사 변호사 헌법재판관 지명 태세 사법체계 무너뜨리기. 자, 이재명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지명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앞장서서 이재명 대통령 편에서 현재 심리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것 외에는 달리 해석이 어렵습니다. 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본인이 판사 출신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성엽 변호사, 야구선수 이성엽 선수와 이름이 같습니다. 이성엽 변호사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을 겨냥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체계 무너뜨리기가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정헌법을 밀어붙이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취임하고 이틀 후에 취임하고는 다음 날입니다. 취임 다음 날이니까 5일이니까 다음 날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죠. 그 이후에 그 대신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화 서울고법 판사, 이성엽 변호사 3명의 이름을 압축을 했는데 이 3명 중에 두 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으로.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때 문형배, 임희선의 후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성엽 변호사는 이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변호사를 지냈다. 이 법무법인은 좌파 변호사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어쨌든 뭐 좌파 변호사도 말던 이성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지금 파기환송심 이제 오늘 안 열기로 한 거, 그 사건의 변호인이고 위정교사 사건의 변호인이고, 이 두 가지 사건의 변호인을 했고, 그 전에 그 2018년에는 그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때도 변호인이었습니다. 그 변호인을 지금 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직선거법 변호를 했죠. 변호사죠.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이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이게 서울고법에 갔는데 그거를 재판을 안 하겠다고 중단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헌법 84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됩니다.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형사소송법의 이 위헌법률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 그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어제 그 대통령실에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이 왜 이게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어떤 게 이해충돌입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장동혁 의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에 오른 이성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한 바 있는데 불법 대북송금 사건까지 변호를 했네요. 이재명 변호사로까지 불리던 사람을, 이재명의 변호사로까지 불리던 사람을 대놓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자, 이 문제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재명의 변호사들, 그 전에 생각나시죠? 4.10 총선 때, 작년 4.10 총선 때 5명의 이재명 그 피고인을 위한 대장동 변호사들, 또 정진상을 위한 뭐 정치장악법 변호사들, 이런 변호사들이 5명이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편한 지역에 공천을 줘서 전부 다 금배지를 달게 했죠. 그때 변호사비 대납한 거 아니야? 변호사비를 주는 데 쓰인 금배지 준 것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다른 변호사들, 그때 총선을 통해서 금배지를 달지 못했던 변호사들이 줄줄이 대통령 비서실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출세길이 열린 것이죠.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변호사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3가지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그 사건들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미리 헌법재판관으로 딱 임명을 시켜서 그 대통령 방탄을 위한 역할을 맡기려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우파 시민사회단체들도 물론이고 법조인들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만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자, 국민의힘은 지금 지리멸렬하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당권 그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도 간략하게 일단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그 아시아투데이 지면심청 분석 3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개파 간 당권 확보 경쟁, 갈등 해소 안 될 땐 김문수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오늘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확보를 두고 개파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6.3 대선 이후 강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내 인사들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만났고 외부 인사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그 총선 대선 때 연대를 했었죠. 차례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당권 확보에 다시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창비한 뒤에 여의도에서 안철수 의원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 전후로 나경원 의원과는 차담회를 진행했다. 물론 이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대선 때 이 나를 도와준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또 한쪽은 뭐 연대를 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감사 인사 차원이다. 그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한철수 의원에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도운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자기 당대표 선출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그렇지만 당내에서는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 장악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 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본인에게 당권 도전을 하라는 것은 뭐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언론은 해석을 하지만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한 경험에 의하면은 나보고 당 대표로 하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처박히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당권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야당 대표를 맡는 것이 정말 고난의 길이고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그런 일이지만 본인이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여당 안에 야당이 됐죠. 야당 안에서 지금 당 개혁, 당 혁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꼰대들은 뒤로 물러가라. 참신하다고 하는 뭐 30대, 40대, 뭐 김용태, 김재섭 이런 의원들이 앞에 나서야 된다. 그것을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혁하고 혁신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개혁하고 혁신 한동훈도 그것을 기치로 가지고 지금 당권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개혁 혁신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것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를 막는 겁니다. 지금 썸네일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법원도 이재명 정권의 무릎을 꿇어서 18일로 예정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포기를 해버린 이 상태인데 이게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면은 행정, 입법 이어서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면은 이거 완전한 독재국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걸 막아야 됩니다. 막으려면은 정말 투쟁력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되는 거죠. 지금 뭐 김용태, 김재섭, 한동훈, 이게 무슨 투쟁력이 거기서 요구가 됩니까? 오히려 내부 문제를 정리를 하자. 내부 문제도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모든 것을 쏟을 때가 아닙니다. 내부 문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지금은 독재를 막는 연성 독재죠. 그것처럼 뭐 군사 독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연성 독재입니다. 그리고 연성 사상전을 지금 펼쳐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지금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의 그 이재명 정부의 초기 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연성 사상 투쟁으로 단계로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인데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오히려 투쟁력은 이 김문수 후보도 이번에 보여줬죠. 그리고 뭐 가령 원내대표도 이제 곧 경선을 하는데 원내대표도 무슨 뭐 내부 정비, 내부 정리 이것도 차츰해야 되지만은 지금 당장은 투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독재화 되어가는 정권과 투쟁을 해야 될 때죠.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이 원내대표로 해서 그때 이른바 적폐몰이 지금 이제 그때는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적폐몰이를 하면서 정치보복을 했죠. 지금은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내란 몰이를 하면서 일종의 정치보복이 시작이 될 텐데 세계 특검법을 벌써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본 경험이 있는 뭐 나경원이라든지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를 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이 독재화, 연성 독재화를 막는 그 역할을 하는 이 지도부가 저는 지금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예. 오늘 아시아투데이 지면 그러니까 기사 분석부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좀 더 심도 깊게 해석을 잠시 후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그 전에 아시아투데이 TV가 보내드리는 광고 멘트가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부민입니다. 앞에 있는 알부민인데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이죠.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트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2박스를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하셔서 주문해 드시고 여름철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이슈 집중해부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대목은 이번에 이 유권자들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가 있고 투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재명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처절하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점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개헌 구상을 밝혔죠. 헌법 개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못해 밝혔고 지금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는 아마 헌법 개정 나설 생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것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개헌 이야기를 하면 블랙홀이 돼버려서 모든 국정이 거기에 다 빠져들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대선 후보 때는 개헌하겠다고 하지만은 이 대통령이 되면은 안 하죠. 다른 이제 국정 이슈들을 아젠다들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첫 번째 막 법안 통과시키는 거에서 보시듯이 해야 할 일이 있죠. 본인 사법적으로 방탄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주장으로는 내란 종식을 해야 되는, 이제 우파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이는데, 자, 그런 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개헌 작업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임기 말에 가면은 힘이 빠져서 개헌 못 합니다. 권력에 힘이 빠져서. 어쨌든 그때 개헌을 이야기를 하면서 4년 연임제와 같이 이야기한 게 결선 투표제를 이야기했죠. 대선에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 그 결선 투표의 취지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가령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87 체제 이후에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대통령들 중에서 과반 이상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51.6%를 얻어서 과반으로 당선됐죠. 다른 대통령들은 30%대 후반, 가령 노태우 대통령처럼 30%대 후반으로 당선되거나 아니면 40%대로 전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못 받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권력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 문제도 제대로 잘 안 되죠. 과반 이상을 일단 받으면은 어쨌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선택한 대통령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 결선 투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령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다 50%가 안 됐죠. 그리고 그 이준석 이렇게 그 민주노동당 후보 권영국 이렇게 받았죠. 그러면은 과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게 이제 미리 됐으면 결선 투표를 했으면 결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결선 투표가 없었으니까 49.2% 받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은 과반이 안 되는 겁니다. 과반이 안 된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과반 안 된 대통령은 통합에도 문제가 있고 정통성에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해서 무조건 과반이 만들어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아는 상태에서 출범을 한 거죠. 자, 이 1728만 표를 얻어서 49.4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반대림 하면은 49%인데 그러면 나머지 51% 찍지 않은 51% 국민은 밑에 다 합하면 그 51% 됩니다. 무효표까지 다 합하면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그 유권자들의 생각은 뭘까? 왜 안 찍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죠. 이게 이 안 찍은 이유를 이재명 후보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안 찍은 이유. 갤럽이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끝난 다음 날 4일하고 5일 날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왜 투표를 했느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고 이야기한 응답자 전체 1000명 대상인데 그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420명에게 왜 이재명에게 투표를 했느냐, 찍었느냐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관식이라서 갤럽에서 대답을 정리를 해놨는데 가장 이재명 후보를 찍은 가장 큰 이유가 계엄 심판 그리고 내란 종식입니다. 계엄 심판 내란 종식 이게 27% 가장 많습니다. 자,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이 27% 지금 우리 PD께서 이제 자료를 찾아줬었는데 이게 27%.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그 밑에 가면 7%, 정권 교체를 위해서 7%, 국민의힘이 실에서 5%.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싫어서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40%가 넘는 답변이 46% 정도 되는 답변을 제가 모아보니까는 이재명 후보가 당신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싫어서 찍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투표한 이유가. 그렇다면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더 제가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이유, 투표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재명을 찍지 않았을까? 자, 전체 가반이 찍지 않았는데, 자,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 갤럽에서 찍지 않은 사람 430명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찍지 않은 이유 가장 큰 게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입니다. 30%입니다. 사법 리스크하고 범죄 혐의가 있어서 안 찍었다. 이게 30%가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신뢰가 부족하다. 이재명 후보. 거짓말을 한다. 진실하지 않다. 이게 18%. 세 번째가 이재명 후보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사리사욕이 있다. 이게 14%. 그 다음에 과거 은행 논란, 후보가 싫어서, 가정사, 가족 비리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인 이런 것보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도덕성, 가족 가족에게 욕설한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대선 기간 중에 이준석 후보에 의해서 불거진 장남 이동호 씨 음란한 댓글 같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찍은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찍은 이유는 주로 상대방의 실책, 우파 진영의 실책에 의해서 자책골에 의해서 찍었다. 안 찍은 이유는 이재명 본인 개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안 찍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불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벌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어쨌든 나라가 안정되죠. 나라가 안정됐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취임사에서 이런 그 다짐을 했죠. 뭐라고 했느냐.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던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았어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다짐을 했죠. 그런데 취임식한 그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날 민주당은 이 취임사를 읽은 그날 모든 국민이 되겠다고 취임사를 읽은 그날 민주당은 대법관 30명 정원시키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게 그러니까 국정과제 1호, 2호가 돼버린 셈이죠. 그 부분 중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제 말씀은 왜 그거 3개의 특검법을 우리 검사 120명을 동원을 하는 검사 120명이면은 우리나라 전체 검사가 한 2,000명 되는데 그 다음에 공판을 하는 검사들 한 300명 빼고 또 이재명 그 대표 시절에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징계한다니까 거기 한 300명 빼고 하면은 이 120명을 빼버리면은 다른 수사에 차질을 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취임 이튿날에 그걸 통과를 시키느냐 말이죠. 목적하는 바가 있으니까는 통과를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수사 대상은 누가 됩니까? 우파 진영이 되겠죠. 대대적인 수사 대상 우파 진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그 전날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는 말뿐인 게 되는 셈이죠. 그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던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자, 제가 8년 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취임사를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 똑같지 않습니까, 말이.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취임사.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부터 모든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TF라는 걸 만들어서 대대적인 적폐몰이를 했습니다. 그 적폐몰이가 당하는 쪽에서는 우파에서 당하는 쪽에서는 바로 정치보복이었죠. 정치보복을 당했죠. 그리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임기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민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하고 무역파동이 일어났을 때, 무역갈등이 일어났을 때 친일 반일 프레임. 그때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죽창가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갈라치기를 했었죠. 그런 갈라치기를 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처음에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허언이 됐죠. 거짓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말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주로 이제 인사가 있었는데 인사 보면은 그전에 후보 시절에는 가장 이 실력만 있으면은 진영에 상관없이 다 발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홍준표 총리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홍준표 총리는커녕 지금 가장 본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김민석 전 최고위원을 좀 국무총리 이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충격적인 내용을 인사 부문과 관련해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 됐지만 그 전에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사들은 전부 지금 출세길 코스를 다 밟기 시작을 했다. 국회에 이어서 줄줄이 대통령실에 지금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성엽 변호사 말씀드렸죠. 이성엽 변호사가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 군에 들어갔는데 문영배, 이미선 후임자와 관련해서 후보군을 좁히고 두 명으로 좁히는 과정에서 3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엽, 유광하, 또 오영준 이렇게 3사람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이성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정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 인물을 이제 그러니까 헌재에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이 사법 리스크들이 이제 헌재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 헌재를 그렇지 않아도 좌파 성향으로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그 선봉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재명 대통령의 사설 변호사를 사선이죠. 개인적으로 선임했던 변호사를 그대로 헌재에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헌재에 내리꽂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은 내리꽂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성엽 변호사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겠습니까? 대통령 방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그런 측면 하나 있고 또 하나 측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를 한 그 공적으로 그 공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른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인사가 이재명 곧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용산 참모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사 출신들이 대거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정 라인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민정 라인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이른바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하는 정치보복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법원으로 가거나 검찰서에서 법원으로 가는 이 단계인데 그 뿐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끝난 게 아니죠. 물론 오늘 박희환 송치형 재판이 무기 연기가 됐지만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조율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들. 이태영 변호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태형. 그때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연루됐는데 어쨌든 불기소 됐죠. 이태영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태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상호 변호사가 법률비서관. 조상호 변호사는 패널로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을 했었죠. 그러다가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으로 이 방송 출연이 끊기기도 했는데 그리고 대장동 변호를 했던 인물이죠. 그 변호사를 법률비서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인 이장형 변호사를 법무비서관.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은 지금 그 재판 더 안 한다고 하는 거, 그 변호를 맡은 전치영 변호사를 공직기강 비서관 이렇게 줄줄이 그 대통령실로 입성을 합니다. 뭐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지난 총선 때 4.10 작년 4.10 총선 때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대거 배치를 잘했다. 기사도 많이 보시고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동 변호사 그때 이 4.10 총선을 통해서 이건태 경기 부천병,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박균택 광주 강산갑, 양부남 광주 서울, 김기표 경기 부천을 줄줄이 당선이 됐죠. 여기는 공천만 주면 거의 당선이 되는 지역에 다 줬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들 다 공천 줬죠. 그리고 거기서 뽑아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비명 행사를 당한 비명계 다 뽑아내고 그 자리에 공천을 줬죠.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냐, 저렇게 공천을 준 이유가 그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언론에도 다 썼습니다. 뭐냐, 변호사비 대신 공천을 준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워낙 변호사가 한번 재판을 하면은 한마 20, 전부 다 하면 한때 변호사만 한 20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워낙 재판을 많으니까는. 그러면은 뭐 정관 예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고 하면은 그 변호사 비용이 천문학적이겠죠. 그래서 총선 공천 때 그걸로 해서 뭐 속된 말로 퉁친 것 아닌가,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보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그 변호사들이 그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줄줄이 이 고위 공무원으로 1급 비서관이면 1급입니다. 1급 국가 공무원 1급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 그쪽으로 줄줄이 가는 것도 4.10 총선 때와 같은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업무 전문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무슨 이해 충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많은 법률가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서 대통령 그것도 민정수석실로 앞으로 모든 그 법률적인 문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것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 민정수석실로 줄줄이 들어가느냐, 그것은 충분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하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국무위원들인데, 지금 국무위원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그 장관들이 지금 국무위원으로 있죠. 그런데 이 지금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구성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장관들을 새로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 인사청문회하고 다 하려면은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본인의 회의는 한 문재인 전 정부 때 그 사례를 보면은 한 2달 가까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그 2달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그대로 참여를 하죠. 며칠 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국무위원들을 다 소집을 해서 조금 어색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법률안 심의 의결입니다.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바로 법제화돼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지, 그리고 간부에 게재가 돼야지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큰
법률, 가령 예를 들어서 세 개의 특검법 중에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지금 국무위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 본인이 수사 중인데,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는 특검법을 심의 의결을 해서 넘기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표를 하게 되죠. 그것 하나 있고,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를, 재판을 멈춰 세우게 하는 형사소송법, 그리고 또 이 선거법 개정안. 이것은 위인설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죠. 근데 그것도 실제로 법제화해서 효력을 발휘를 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국무위원들은 본인들을 향한 수사, 강범위한 수사, 뭐 수사를 받을 만하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종의 내란 몰이식의 수사를 하게 되는 특검법을 두드릴 것인가, 심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위인설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을 또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줄 것인가. 이 문제는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게 국가를 위해서 온당한 것인가. 그리고 이해 충돌도 되는 것이죠. 특검법은 이해 충돌이 됩니다. 이해 충돌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왜 이해 충돌이 되느냐. 자기에 대한 수사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담는 법안인데 그걸 본인이 심의한다. 이해 충돌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6일인데 여러 가지 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오늘은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 송심을 중단한다. 사실상 중단한다는 선언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참 걱정을 했던 일들이 지금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이 견제를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6월 9일 보내드린 선거권의 현장 정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병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